청담동의 저녁거리는 유리와 금속이 반짝이는 건물들로 빛나고 있었다. 가을밤 특유의 선선한 바람이 한강 쪽에서 불어오고 거리를 따라 늘어선 은행잎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호텔 입구에 줄지어 서 있고 각종 명품 매장이 불을 환히 밝히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번화한 거리 한쪽에 한 대의 오래된 현대 그라나다가 천천히 멈춰섰다. 도색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창문 가장자리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차였다. 하지만 차를 모는 노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김정우, 올해 72,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던 소년에서 시작해 전국 유통망을 가진 해산물 무역 회사를 일군 사람.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조수석에서는 그의 아내 이순자가 내려왔다. 회색빛 단발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기고 남색 카디건 위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이 목도리를 일부러 꺼냈다. 여보,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거리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정우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여긴 내가 20살 때부터 발을 들인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세상 같네. 두 사람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간판에 스시 미야자키라고 적힌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40년 전 정우가 젊은 주방 보조로 일하며 스승처럼 모셨던 초대 주방장이 이곳을 세웠다. 지금은 그 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깔끔한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나무 결이 살아있는 카운터석. 아직도 이 자리가 그대로네요. 참 반가워요. 정우는 순간 그 시절의 공기와 냄새를 떠올렸다. 새벽에 들어온 생선의 비릿하면서도 싱그러운 향, 스승이 칼을 갈던 소리,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밥알. 그 모든 게 여전히 이 공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이 스시 미야자키는 예전과 달랐다.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스시야로 변해 있었다. 문 앞에는 양복 차림의 발렛 파킹 직원이 서 있었고 안쪽 카운터에는 명품 시계를 찬 손님들이 와인을 곁들이며 웃고 있었다. 정우가 문을 잡아 열자 안쪽에서 젊은 여종업원이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복장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이 스쳐갔다. 예약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미묘한 거리가 있었다. 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혹시 2명짜리 카운터석이 있나 해서요. 그 순간 카운터 안쪽에서 누군가 시선을 주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단정한 셰프 유니폼 위로 팔짱을 낀 채 날카롭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가게의 2대째 주인 박재현이었다. 박재현은 두 사람의 차림새를 보고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흰 셔츠 위에 낡은 작업복, 발끝이 달아해진 구두. 옆에 선 여인은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 번 더 위아래로 움직이며 알 수 없는 냉기를 풍겼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석이라. 그의 말끝은 예의를 지키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우는 시선 한 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카운터석 한쪽 끝에는 분명히 빈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안쪽에서 칼을 다듬던 한 청년이 조용히 보고 있었다. 그는 수습조리사 최민수였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정우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 굳은 살, 미세한 흠집들, 칼을 오래 잡은 사람만이 가진 손의 무게감. 저분 보통 분이 아닌데. 그때 박재현이 날카롭게 말했다. 민수 씨, 손님 앞에서 그렇게 멍하니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 생긴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우와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을 기회를 기다렸지만 공기에는 이미 알 수 없는 장벽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 장벽 너머로 오래된 인연과 새로운 이야기의 불씨가 막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카운터석 끝자리에 놓인 2개의 빈자리가
정우와 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박재현의 입술에서는 오늘은 만석이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투명한 벽처럼 두 사람 앞에 내려져 있었다. 순자가 작게 웃으며 물었다. 저쪽 자리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재현은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리더니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며 대답했다. 그 자리는 예약 손님이 곧 오십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위에 놓인 유리 네타 케이스를 바라봤다. 싱싱한 광어, 제철 전복, 잘 숙성된 참치.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그는 미묘하게 색이 흐려진 고등어 한 점을 발견했다. 손끝이 기억하는 그 촉감과 냄새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 순간 수습조리사 최민수가 그의 시선을 따라 고등어를 보았다. 민수의 눈이 약간 커졌다. 저걸 한눈에? 아무리 봐도 저분은 그냥 손님이 아니야. 박재현은 민수가 무언가 말하려는 눈치를 채고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민수 씨,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 특히 손님 앞에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묵직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카운터 안쪽에서 다른 직원들이 속닥였다. 요즘엔 아무나 들어오려고 하네. 저 복장으로 청담동에서 스시 먹을 생각을 하다니. 주변 손님들 역시 흘끗거렸다. 명품 시계, 줄이 반짝이는 손목, 와인잔을 비추는 웃음 속에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순자의 미소가 점점 굳어졌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그냥 나갈까요? 정우는 눈을 깜빡이며 아내를 바라봤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연의 목소리가 또다시 날카롭게 이어졌다. 손님, 오늘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곳은 말하자면 좀 격이 맞아야 하는 곳이라서요. 그 마지막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하지만 확실히 듣게 하려는 말이었다. 순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부산 시절부터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단지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낮춰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때 민수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기 카운터 끝자리 오늘 비어 있습니다. 두 분 모셔도. 민수 씨? 박재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내가 말했지. 쓸데없는 참견 하지 말라고. 공기 중에 서늘함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민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짧은 눈빛에는 고맙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재현은 마지못해 두 사람을 카운터 끝자리로 안내했다. 주문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많이 시킬 리 없겠지라는 속내가 묻어 있었다. 정우와 순자가 자리에 앉아 앞에 놓인 물잔이 탁 소리를 내며 세게 내려졌다. 순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정우는 부드럽게 아내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오래된 기억만 떠올리자.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스승이 가르쳐준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정우의 시선이 다시 네타 케이스 속 고등어로 향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이 고등어, 숙성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주위의 대화 소리가 뚝 끊겼다. 박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확신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박재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손님, 저희 숙성은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 모습이 어색하게 보였는지 주변 손님 몇몇이 슬쩍 고개를 돌려 그를 훑어보았다. 박재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분이 뭘 알겠어. 그냥 말 좀 아시는 척하는 거겠지. 정우는 휴대전화의 번호 단축키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처음에 차분한 목소리가 받았다. 회장님, 부산 본사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본사야? 지금 청담동 스시 미야자키와의 거래를 전부 중단하게. 오늘 들어갈 물량부터 전부. 그 말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똑똑하게 울려 퍼졌다. 민수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 이름 스시 미야자키는 이 가게의 생명줄과도 같은 고급 해산물 공급 라인이었다. 박재현은 코웃음을 치듯 미소 지었다. 손님, 이런 자리에서 장난 전화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정우는 전화기 너머로 다시 한번 차분히 말했다. 이유는 묻지 마. 내가 직접 얘기했단 것만 전해라. 짧은 대답과 함께 통화는 끝났다. 정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를 접어넣었다. 순자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라는 질문과 동시에 이 사람이라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이 함께 있었다. 박재현은 자리로 돌아서면서 바쁘게 주문을 받는 척했다. 요즘엔 별사람 다운에 거래 중단이라니. 민수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요동쳤다. 그의 촉이 맞는다면 이건 결코 허세가 아니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부산에서 배운 첫 스승의 말이었다. 진짜 장인은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잠시 후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냥 나가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에 몇몇 손님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다시 원래의 웃음과 소란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단 30분 뒤 그 공기가 송두리째 뒤집힐 것을. 정우와 순자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진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주방 한쪽 구석에 놓인 사무전화가 갑자기 날카로운 벨소리를 울렸다. 박지은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산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부터 김해수산에서 전량거래 중단이래요. 박재현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 출하 물량 전부 회수 명령 떨어졌습니다. 사유는 직접 들으셨죠?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김해수산 전국 최고급 해산물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업체, 그리고 그 회장이 조금 전 그 노인이었다. 주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셰프들이 칼질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다. 오늘 저녁 예약 다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박재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불과 10분 뒤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거래 중개상이었다. 사장님, 들으셨죠? 김해수산에서 전량거래 끊었다고. 다른 수산시장에서도 눈치 보고 거래 안 하려 합니다. 업계의 소문도는 속도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아까 그 자리에서 낡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김정우 회장. 그를 내쫓은 대가가 이렇게 빠르고 무겁게 돌아오고 있었다. 홀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사장님, 손님들이 이상한 분위기 눈치채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들어온 생선도 다 떨어지면. 박재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일단 저녁 서비스부터 버텨. 어떻게든. 하지만 이미 몇몇 테이블에서는 카드 계산이 끝나고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조각이 박재현의 귀에 밝혔다. 여기 서비스가 너무 거만해. 아까 그 노인 내쫓은 거 봤어? 불쾌하더라. 주방 안에서는 불안이 퍼졌다. 싱싱한 제철 생선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더구나 김해수산이 거래를 끊었다는 건 곧 다른 공급처들도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그때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아까 그분 혹시 김정우 회장님 아니십니까? 박재현은 눈을 부릅떴다. 민수 씨,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었어. 그날 밤 스시 미야자키의 조명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안쪽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청담동 스시 미야자키의 주방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매일 아침 7시면 부산과 통영, 완도에서 배송된 해산물 상자가 줄지어 도착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 주방 문 앞엔 아무것도 없었다. 박재현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김해 수산이 거래를 끊으면서 우리도 공급 못합니다. 김 회장님이 직접 말하셨다면서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다. 김정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 그 노인이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되살아났다. 오늘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게. 콜 안에서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전날 저녁 이후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고 일부 단골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소문 들었어요. 실망입니다. 재료도 변했죠? 어제랑 맛이 다르더군요. 박재현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문 닫게 생겼어. 그때 그의 눈앞에 한 사람이 스쳤다. 최민수. 민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칼을 닦고 있었다. 박지연의 뇌리에 한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래, 이 사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민수 씨, 박지연이 낮게 불렀다. 어제 일 내가 경고했었지? 그런데도 내 지시를 무시하고 손님에게 말을 걸었어. 결국 그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은 건 네 부주의 때문이야. 민수는 놀란 눈으로 박지현을 바라봤다. 사장님, 저는 그저 네가 그저 뭐 했는지 알아? 지금 수억 원어치 거래가 날아갔다고. 이건 네 책임이야. 그 말은 이미 결론이었다. 민수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다. 박재현은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로 그만둬. 너 같은 애는 우리 가게에 필요 없어. 홀 한쪽에서 듣고 있던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민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없이 앞치마를 풀어 내려놓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그가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카운터 끝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던 표정.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듯했다. 혹시 내가 평생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건 아닐까? 민수는 더 이상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부산 그리고 김정우의 이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그조차 아직 몰랐다. 최민수는 가게를 떠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라커룸에 놓아둔 칼과 숫돌이 떠올랐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지난 몇 년간 손에 익혀온 동반자였다. 민수는 뒷문을 통해 다시 주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아침의 주방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몇몇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고 박재현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라커로 향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위엔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고 옆면에는 희미하게 미야자키 초대라는 글씨가 남아있었다. 무심코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초대 주방장이 웃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김정우가 있었다. 그때의 정우는 지금보다 훨씬 마르고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칼을 쥐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며 사진 뒷면을 살폈다. 거기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제자 정우에게 너는 누구보다 재료를 사랑하고 손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언젠가 너만의 가게를 열어 이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 그 순간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안에는 초대 주방장이 김정우에게 보낸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다. 네가 건넨 마지막 고등어는 내 인생 최고의 한 점이었다. 그날의 맛을 잊지 않겠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제 그 고등어를 단번에 알아본 눈빛, 주방장의 손만이 가질 수 있는 굳은 살, 그리고 김의 수산이라는 이름.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린 어제 스승이자 은인을 내쫓은 거야. 그의 가슴 속에 무거운 죄책감이 몰려왔다. 박재현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몰랐던 걸까? 어느 쪽이든 민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칼과 숫돌을 가방에 넣은 민수는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레 다른 손에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부산으로 가서 김정우 회장님께 직접 사과하겠다. 주방 문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돌아봤다. 그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대리석 카운터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맛과 마음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특유의 활기와 여유가 함께 흘렀다. 최민수는 버스에서 내려 손에 꼭 쥔 사진과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 속 젊은 김정우의 눈빛이 마치 그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듯했다. 김해수산 본사 건물은 항구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관은 현대적이었지만 입구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간판에는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민수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안내 직원에게 다가갔다. 혹시 김정우 회장님 계신가요? 직원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을 뵙고 싶으시다고요? 무슨 일로? 민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과 편지를 꺼내 보였다. 직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 안에서 그는 그토록 다시 뵙고 싶었던 사람과 마주했다. 김정우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동자 깊숙이에는 세월이 만든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왔구나 한마디.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민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다. 일어나게. 사람은 누구나 모를 때가 있는 법이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편지를 내밀었다. 이걸 주방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가게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이건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거야. 그분은 늘 말하셨지. 재료를 존중하면 손님이 그 마음을 느낀다고.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회장님께서 받은 그 가르침, 저도 이어받고 싶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좋네. 다만 여기서는 화려한 조명이나 비싼 접시는 없을 걸세. 대신 바다 냄새와 칼질 소리, 그리고 정직한 맛이 있지. 그날 오후 민수는 항구 옆 작은 스시 카운터에 섰다. 그곳은 김해수산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가족과 가까운 손님들만을 위한 자리였다. 정우가 첫 수업으로 건넨 건 고등어 한 마리였다. 자, 이 생선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에게 내놓는 마음으로 다뤄보게. 민수의 손끝이 진지하게 움직였다. 칼날이 고등어 살을 따라 미끄러질 때 그는 처음으로 맛이라는 것이 기술 이상의 마음임을 느꼈다. 그로부터 3달 후 부산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짭짤했지만 최민수의 손놀림은 그 사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항구에 나가 회를 고르고 그 자리에서 생선의 상태를 판별하는 눈빛은 더 이상 초보의 것이 아니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이제 칼이 네 손에 붙은 것 같구나.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님을 분류하는 눈은 절대 갖지 않겠습니다. 작은 스시 카운터는 늘 소박했지만 손님들의 표정은 따뜻했다. 정우와 순자는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앉아 민수가 만든 고등어 초밥을 맛보았다.
살짝 절인 고등어의 풍미와 밥알의 온도가 어우러져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여보, 이 맛, 그 시절 생각나네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한편 청담동 스시 미야자키는 결국 문을 닫았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진심 없는 서비스는 손님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 이 소식은 바다 건너 부산까지 전해졌지만 정우는 그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가게는 건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되는 거지.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언젠가 제 이름을 걸고 작은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자리를 지켜주마. 석양이 항구 위로 물들기 시작했다. 붉게 빛나는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가고 조용히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세 사람의 대화를 감쌌다. 민수는 칼을 내려놓고 항구 끝까지 뻗은 빛을 바라봤다. 그 빛은 마치 스승의 가르침처럼 멀리 그리고 오래 이어질 것 같았다. 작은 스시 카운터 안에는 세 사람의 웃음과 바다의 냄새, 그리고 손끝의 진심이 가득했다. 그곳에서 전해지는 맛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마음이었다.